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탄핵 찬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이들을 우주전사라며 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무력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던집니다. 결국 이들과 유튜버들은 현행법으로 체포됐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서부법원 난동과 전 대통령 구속까지 정말 대한민국은 숨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우 등 터지는 뉴스, 나는 중도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의 국회 증언입니다. 그러면 임무를 22시 30분경에 계엄사령관 하라고 누구한테 임무를 받았습니까? 장관님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이 얘기했고. 네네.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은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씀 없었습니다. 임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 보고는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에게는 한 번도 보고 안 했다고 대답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만 보고했다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건 합참이 2023년에 발간한 계엄실무 편람에 이런 상황이 위헌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지휘하는 건 위헌이다. 이것은 헌법 파괴이자 윤석열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계엄의 실질적 책임을 김용현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반증입니다. 현장 군인들조차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는데요.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각 세대가 어떤 마음으로 집회에 나오는지 진짜 속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는 세대별로 다른 절망과 희망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응원봉과 태극기 사이에서 20대의 분열된 모습이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20대 여성의 증언을 보면 윤석열로부터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킬 거야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 소중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도 20대가 많이 몰렸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내란의 주범은 민주당과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20대인데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극과 극, 새우 등 터지는 뉴스에서 이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반대 20대는 촛불 집회는 중국인, 탄핵 반대 집회는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한편 한 40대 엄마의 인터뷰를 보면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중학생 딸이 엄마, 우리 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60대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겪은 세대로서 이번 계엄 선포를 보면서 군부 독재와 같은 사화황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돌릴 수는 없다.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 흘린 피가 헛되면 안 된다. 고 하면서 거리로 나왔고 탄핵 반대 60대는 그때가 오히려 나았다. 질서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스스로를 중도라고 말합니다. 한국갤럽, 아시아경제, 동아시아연구원. 어떤 조사를 봐도 중도층은 35에서 46%로 가장 많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조용한 다수의 진짜 속마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카페나 지하철에서 들리는 진짜 목소리들. 직장인 A씨 35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정치 얘기하기 싫어요. 회사에서도 조심스럽고 그냥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B씨 48세는 집회 때문에 교통도 막히고 손님들도 불안해해서 누가 대통령이든 상관없으니까 경제나 살려줘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대학생 C씨는 친구들끼리도 의견이 갈려서 얘기 안 해요. 취업도 걱정인데 나라까지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각 세대의 진짜 고민은 정치를 넘어서 20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 30, 40대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60대는 과거 경험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정치적 선택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 중에서도 가장 눈이 띄는 것은 같은 시대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20대의 분열된 목소리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세대이면서도 왜 이렇게 극과 극이 되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미디어의 국가 정체성 프레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도다를 외치지만 위기 앞에서는 빠르고 쉬운 해답을 원합니다. 그럴 때 극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정답이고 우리가 애국자야. 미디어는 분열을 먹고 삽니다. 특히 SNS는 갈등이 심할수록 조회수가 오릅니다. 갈등이 깊을수록 돈이 되는 분열은 이제 이 시대의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콘텐츠를 보면서 저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중국인이다 라는 말까지 만들어냅니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촛불 집회에서 우유곽 속 촛불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자, 우유곽에 한자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누리꾼들 SNS에 중국인들이 집회에 동원된 증거가 나왔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촛불은요, 서울의 한 재활용 상점 직원이 자원 재활용의 취지로 제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촛불은 중국인이고 우리는 한국인이다는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나를 애국자로 만들어준다면 그냥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음모론이 본벌이 수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일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라이보드에 따르면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내 슈퍼챗 실시간 후원금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채널은 신의 한 수로서 4,98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우 유튜버 방송에는 단 일주일 만에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왜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같은 20대이지만 정보를 얻는 소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기성 언론과 팩트체크를 믿고 다른 쪽은 유튜브와 카톡방 정보만 믿습니다. 정보 생태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가장 무서운 건 알고리즘이 만드는 확증 편향의 강화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계속 확인해주는 미디어 생태계. 유튜브나 틱톡 같은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본 것을 기본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의 콘텐츠가 계속해서 피드백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의견이나 반대되는 정보보다는 자신이 이미 동의하는 정보에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게다가 틱톡이나 쇼츠 문화처럼 빠른 소비와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길게 생각하거나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것을 어려운 환경으로 만듭니다. 15초짜리 영상에서 복잡한 정치 상황을 흑백으로 단순화하게 되는 거죠. 이번 일화를 만들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정치적 대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우리 사회의 소통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이제 병명은 밝혀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갈등이 이렇게 극과 극이 되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앞장서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것, 해결책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극과 극, 새우등 터지는 뉴스, 다음 2화에서는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민낯을 까발리겠습니다.